하늘조차 숨을 죽인 듯 무더운 어느 여름날이었다. 경상도 어느 자락, 대지주 박진사의 집마당에는 매질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매질의 주인공은 이 집의 머슴, 칠복이었다. 칠복은 이름처럼 7가지 복을 타고나길 바라는 부모의 염원과는 달리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 박진산의 머슴으로 정착한 신세였다. 그가 매를 맞는 이유는 단 하나. 양반집 자제들이 그를 읽는 사랑방 근처에서 귀동냥으로 천자문을 읊었다는 것이었다. 박진사는 서슬퍼런 눈으로 칠복을 내려다보며 호통쳤다. 내 놈이 감히 그를 탐내다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이 내 팔자건을 어디서 감히 성현의 말씀을 더럽히느냐. 칠복은 등줄기가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떴다. 그의 마음속에는 박진사가 결코 알 수 없는 뜨거운 불덩이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그를 배우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짐승처럼 부려지다 죽고 싶지 않다는 생존의 아우성이었다. 그날 밤 칠복은 헛간 구석에 누워 신음했다. 그때 어둠을 가르고 은은한 등불 하나가 다가왔다. 박진사의 외동딸 연하였다. 연하는 마을에서도 자자한 미색이었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녀의 기묘한 영험함이었다. 태어날 때 용이 승천하는 태몽을 꾸었다 하여 이름 붙여진 그녀는 때때로 앞날을 내다보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칠보가 고통스럽겠구나. 연하는 말없이 약물을 적신 수건으로 칠복의 등을 닦아주었다. 칠복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연하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를 만류했다. 아씨, 어찌 이 비천한 놈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연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의 눈에서 보았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저 하늘 위의 구름을, 그리고 그 구름 너머의 빛을. 너는 이곳에 머물 제목이 아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정성스럽게 싼 보따리 하나를 꺼내놓았다. 그 안에는 붓과 먹, 그리고 낡았지만 귀한 논어 한 권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너를 용으로 만들어줄 여의주가 될 것이다. 다만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니 견뎌낼 수 있겠느냐? 칠복은 연화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는 푸른 빛을 보았다. 그것은 용의 기운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다. 그것이 칠복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칠복의 삶은 이중적이었다. 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소처럼 일했고 밤에는 남들이 잠든 틈을 타 산속 깊은 동굴로 향했다. 연화가 준 책을 달빛 아래서 읽고 또 읽었다. 종이가 없어도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썼고 먹이 없어도 돌에 침을 발라 글자를 새겼다. 연화는 매일 밤 칠복을 찾아와 그를 가르치고 세상의 이치를 일러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다. 그녀는 칠복에게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쳤다. 글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내가 만약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된다면 이 글자의 하나하나에 맺힌 너의 땀방울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다. 박진사는 딸이 매일 밤 사라지는 것을 수상히 여겼고 결국 하인들을 풀어 뒤를 밟았다. 동굴 속에서 머슴과 딸이 함께 글을 읽는 광경을 목격한 박진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천한 머슴놈이 내 딸을 홀리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멍석말이를 해라. 칠복은 모진 매질을 당하며 마을 밖으로 쫓겨났다. 연화 역시 방 안에 갇혀 곡기를 끊어야 했다. 하지만 칠복은 포기하지 않았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그는 연화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말을 되새겼다. 한양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의 용을 깨워라. 내가 너의 기운이 되어주마. 칠복은 걸신 들린 사람처럼 한양으로 향했다.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얻은 푼돈으로 종이와 먹을 샀다. 그는 스스로를 무명이라 불렀다. 이름도 성도 없는 자,
오직 꿈만이 유일한 존재의 증명인 자였다. 한양에 도착한 칠복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이 모이는 곳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공부를 이어갔다. 그는 천재적인 기억력과 연화에게 배운 깊은 통찰력으로 금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선비들은 처음엔 그를 무시했지만 그가 툭툭 내뱉는 논어의 해석이나 시경의 구절에 혀를 내둘렀다.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밝았다. 시험 주제는 국태민한 위안 군자의 돌이었다. 수많은 선비가 화려한 수식어와 고사를 인용해 글을 써내려갔지만 칠복의 붓끝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머슴으로 살며 겪었던 밑바닥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을 담았다. 나라의 안녕은 높은 보좌 위의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쟁기를 든 농부의 손끝에 있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심에 있다. 시관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토록 간절하고도 생생한 문장은 본 적이 없었다. 임금 또한 그의 글에 감동하여 직접 면접을 지시했다. 남루한 옷차림의 칠복이가 어전 앞에 섰을 때 대신들은 수군거렸다. 그러나 칠복은 당당했다.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임금의 질문에 칠복은 답했다. 저는 이 땅의 흙에서 태어나 용의 꿈을 먹고 자란 백성일 뿐입니다. 그날 한양 땅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다. 이름 없는 머슴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이었다. 임금은 그에게 요운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관리로 임명했다. 칠복. 아니 이제는 조용훈이 된 그는 금이 환영하여 고향으로 향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박진사의 집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폐허가 된 집터와 병든 박진사만이 남아 있었다. 연하는 어디 있느냐? 박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칠복이 떠난 후 연화는 매일 산에 올라 칠복의 안녕을 빌었다고 한다. 그리고 칠복이 장원급제를 하던 날,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듯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용우는 연화가 잠든 방으로 달려갔다. 연화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온몸에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 용운의 뇌리에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의 기운은 너에게로 흘러갔다. 내가 용이 되기 위해 나는 여의주를 내어주어야 했다. 이것이 용꿈을 품은 처녀의 운명이다. 용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장원급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었다. 연화가 자신의 생명력과 영적인 기운을 깎아 그에게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를 위해 태어난 존재였고 그를 승천시키기 위해 스스로 대지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용우는 연화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아씨, 제가 용이 된들 당신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뭄으로 타들어 가던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비였다. 연화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몸은 점차 투명해지더니 푸른 빛의 가루가 되어 창밖으로 흩날려 올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거대한 청룡 한 마리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듯한 작은 여의주 하나를. 이후 조용우는 평생을 청렴한 관리로 살았다. 그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신분에 상관없이 재능 있는 이들을 발굴했다. 사람들은 그를 용의 관원이라 불렀다. 그는 죽을 때까지 혼인을 하지 않았으며 매년 여름 비가 내리는 날이면 연화가 잠들었던 산을 찾아 홀로 술을 올렸다. 세월이 흘러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노년의 조용훈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옷가지만 남았고 하늘에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를 감싸 안으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는 전설이다. 머슴이 장원급제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지독한 희생과 그 사랑을 바탕으로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한 남자의 투쟁기였다. 오늘날에도 그 마을에는 비가 오면 용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영혼의 기쁨 섞인 포효일지도 모른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가슴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